왜 그는 30년 동안 우체통을 한 번도 열지 않았을까? 열자마자 그는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났던 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엽서에 나올 것 같은 예쁜 눈이 아니라 무겁고 두껍게 내리는 눈이었어요. 그 눈은 공기를 조용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코트 위에 쌓이는 눈송이가 천천히 녹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그때 저는 18이었고 조그마한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이라는 커다란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 이름은 준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저는 그게 괜찮았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조금은 특별하다고 느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떠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매일 똑같은 눈, 똑같은 언덕, 똑같은 하늘 말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제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낡은 배낭 하나에 짐을 쌌어요. 몇 벌 안 되는 옷, 돌아가신 엄마 사진,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 도와드리며 모은 조금의 돈이 전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게 그냥 추워서라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지께서 벌써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거든요. 마을에서 연장을 고쳐주시던 조용한 분, 목소리도 크지 않지만 다들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둘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 속엔 말로 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편지 매달 써라. 내 걱정 말고 내 길 잘 가라. 짧은 말씀이었지만 가슴속 깊이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꼭 보낼게요. 저희 가족은 포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안아드렸으면 좋았을걸.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을 끝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 밟히는 소리가 발밑에서 바삭바삭 들렸고 입김이 하얗게 퍼졌어요. 버스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하얀 눈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계셨죠. 그게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창밖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제 시골 말투를 듣고 사람들이 웃지는 않을까? 과연 혼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제일 큰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오늘 집을 떠났어요.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밤 친구 사촌이 빌려준 좁은 방에서 그 글을 종이에 옮겨 편지를 썼어요. 그게 첫 번째 편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한 통도 버리지 않고 전부 간직하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조용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서울은 정말 시끄러웠어요. 눈을 뜨자마자 귀가 멍해질 정도였어요. 자동차 경적이 빵빵 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버스들은 거대한 짐승처럼 쉬익, 으르렁거리며 도로 위를 달렸어요.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렸어요. 이 커다란 도시에서 저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기분이었어요. 친구 사촌 형인 현수 형이 자기 건물 옥상에 있는 작은 방을 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옥탑방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얇은 벽과 작은 창 하나만 있는 박스 같은 공간이었어요. 겨울엔 찬바람이 벽 사이로 스며들어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고 여름엔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려쬐어 마치 찜통에 갇힌 것 같았어요. 밤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벽이 덜컹거리며 흔들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방값이 싸고
적어도 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위로가 됐어요. 저는 대부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시멘트를 섞고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끝도 없이 날아오는 먼지를 쓸었어요. 땀과 시멘트 가루가 뒤섞인 냄새가 옷에 배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겨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늘 뻐근했고 매일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아저씨들은 둘러앉아 맛있는 도시락을 꺼내놓고 수다를 떨었어요. 밥, 고기, 반찬이 가득한 반찬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저는 도시락을 깜빡 가져오곤 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지만 저는 괜찮은 척 물만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누가 볼까봐 부끄럽기도 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집 옥탑방에 돌아와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오늘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에 하루 종일 쌓였던 감정이 모두 담겼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나무로 된 오래된 식탁 앞에 앉아 제 글자를 천천히 읽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혹시 눈가가 촉촉해지실까봐 걱정도 했어요. 소리내어 읽으실지 아니면 조용히 바라보실지 몰랐지만 분명히 그 편지를 받아주셨다고 믿었어요. 믿어야만 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흐르면서 제 몸은 점점 단단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밤이면 벽이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게 더 어려웠어요. 다들 강해 보였으니까요.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은 집이 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눈 내린 새벽의 고요한 냄새, 산골짜기의 맑은 공기, 돌아가신 엄마 목소리의 따뜻함까지 그리웠어요. 그리고 언제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던 아버지도 보고 싶었어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던 오래된 나무처럼 묵묵히 서 계시던 모습이요. 하지만 그때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를 이루기 전까지는요. 일요일이 되면 저는 일을 쉬었어요. 그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새로운 단어를 공책에 적었어요. 언젠가는 사업을 배우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 언젠가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매주 우체통 앞에서 답장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바쁘셔서 답장을 못 쓰실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매달 꼭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와 나눈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편지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숨쉬듯 걸음하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느끼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비록 답장은 없었지만, 비록 말씀이 없으셨지만요. 아버지는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어요.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더 큰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아버지께 보냈던 편지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답장은 한 통도 없었지만 저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고 빠르게 배우고 열심히 일할 사람을 원한다는 말이었어요. 딱 저 같았어요. 일본어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정말 하나도요. 그래도 제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잘 해냈잖아요.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지원했고 믿기지 않게 합격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간판도 소리도 냄새도 전부 다 달랐어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은 말을 너무 빨리 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뭔 말인지 몰랐지만 다들 친절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밤마다 단어를 외우고 동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따라했어요. 거울 앞에서 발음을 연습하고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다니며 출근길에는 혼잣말로 단어들을 되뇌었어요. 심지어 만화 영화를 보면서도 공부했어요. 어린 아이처럼요. 그 시절 아버지께 썼던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일본으로 왔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상자를 나르고 화물을 정리하고 때로는 항구에서도 일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노력을 알아봐 주셨어요. 넌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넌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그 말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어요. 클레어를 만났어요. 프랑스에서 온 그녀는 저희 회사 파트너사에서 왔어요. 짧은 갈색 머리에 초록빛 눈동자를 가졌고 웃으면 주변이 환해지는 사람이었어요. 클레어는 영어를 했고 저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 웃으며 대화했어요. 그녀는 똑똑했고 다정했고 한국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처음엔 아니요, 그립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강한 척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리운 게 없는 걸까 고민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산이 그리웠고 음식이 그리웠고 아버지 작업장에서 망치 소리도 그리웠어요. 모두 그리웠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 후로 클레어와 자주 연락했어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메시지도 보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어요. 그녀가 다시 일본에 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클레어가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주실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젠가는 꼭요. 몇 년이 흐르고 저는 프랑스로 이사했어요. 클레어와 결혼했고 아들 레오가 태어났어요. 검은 머리에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늘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레오가 한국 지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가 할아버지가 사는 곳인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크게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100통 넘게 편지를 보냈지만 얼굴을 본 건 정말 오래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또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레오예요. 언젠가 꼭 만나 뵙기를 바라요. 클레어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미소 지었어요. 레오도 뿌리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도 집을 다시 봐야 할 때예요.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별은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빛났어요. 아마 정말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였어요. 프랑스의 저녁은 조용했어요. 클레어는 부엌에서 레오가 제일 좋아하는 마늘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파스타가 익어가는 사이 마늘 향과 토마토 향이 부드럽게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레오는 거실 바닥에 앉아 알록달록 블록으로 우주선을 만들며 붕붕 소리를 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로 쓰인 봉투였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 편지? 기대감에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는 아니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 온 안내문이었어요.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에서 보낸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히 열었어요. 백준미님, 강원도 고향집이 다음 달 철거 예정입니다. 귀국하시어 집을 확인하거나 물건을 수거하시려면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철거요? 제 집이요? 아버지가 손수 지으시던 오래된 돌담과 삐걱거리는 나무마루, 대문 옆에 놓인 작고 붉은 우체통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가 수건을 들고 달려왔어요. 준민 씨 괜찮으세요? 저는 편지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클레어는 편지를 천천히 읽다가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어쩌면 이게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레오를 바라봤어요. 레오는 블록 우주선을 공중으로 띄우며 소리쳤어요. 아빠 한국은 어때요? 재미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3장의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클레어와 레오 그리고 저. 오랫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2주 후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 냄새가 달랐어요. 좋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낯익은 냄새였어요. 초봄이었어요. 꽃망울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땅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레오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아빠 한국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좋아요. 클레어는 2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평화로울 줄은 몰랐어요. 렌터카를 빌려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점점 도로는 좁아지고 빌딩은 집으로 바뀌었어요. 논과 밭 사이를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곧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어요. 집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작아 보였어요. 지붕은 조금 삐뚤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녹슨 대문,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제가 늘 보던 그 빨간 우체통까지. 차에서 내려 잠시 서 있었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저기인가요? 클레어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제가 속삭였어요. 바로 거기에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칠어진 나무 담장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이곳이 제 고향이었어요. 레오는 먼저 달려가 우체통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어릴 때 여기서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이곳에서 놀았어요. 우체통 문을 당겨봤어요. 닫혀 있었어요. 잠겨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안에 편지들이 있을까? 손잡이를 힘껏 당겼지만 꿈쩍도 안 했어요. 도와줄까요? 클레어가 살며시 다가와 작은 드라이버를 건네줬어요. 네, 부탁해요. 클레어가 드라이버를 사용해 조심스레 문을 열자 수십 통의 편지가 물결치듯 쏟아져 나왔어요. 서울에서, 일본에서, 프랑스에서 보낸 제 편지들이었어요. 단 한 통도 열리지 않은 채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손에 쥐었어요. 종이는 얇아지고 누렇게 변했지만 한 장 한 장이 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다 간직하셨던 거예요. 읽을 수 없었지만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 말, 제 마음, 제 삶을 그대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울었어요. 오랜 세월 만져보지 못한 과거를 손에 쥔 채 그 모든 감정을 놓아버렸어요. 어떻게 오래 앉아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편지들이 제 무릎 위에 쌓여 있었어요. 마치 추억의 물결처럼요. 손이 떨리며 하나하나 봉투를 만졌어요.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닳고 잉크가 발해 있었지만 제 글씨인 건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 인생이 편지 한 통 한 통에 담겨 있었어요. 클레어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살며시 감싸주고 있었어요. 레오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서서 이 순간을 함께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 통의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발신지는 도쿄였어요. 일본에서 첫 승진했을 때 썼던 편지였죠. 아버지께 저는 이제 상자를 나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지조차도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고 간직하셨더라고요. 다른 모든 편지들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한 통도 열리지 않았어요. 단 한 통도요. 왜일까요? 읽지도 못할 편지를 왜 간직하신 걸까요? 그때 제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수많은 봉투 밑에 한 통이 더 있었어요.
다른 편지들과 달리 두툼한 종이였어요.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큼직하게 쓴 걸 보니 떨리는 손으로 쓰신 것 같았어요.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민에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봤어요. 그게 아버지 편지인가요? 클레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어요. 목소리는 겨우 속삭이듯 나왔어요. 준민아, 내 편지를 모두 받았네. 한 통도 빠짐없이. 나는 그 편지들을 읽을 수가 없었어. 글을 배운 적이 없으니. 하지만 다 간직했네. 그 편지들을 보며 내 생각을 했어. 내가 그리웠네, 아들아. 답장을 못해 미안하네. 내가 잘 지내길 바라네. 아버지.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몇 줄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슬픈 눈물도 화난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벅차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지 못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글을 모르셔서였어요. 클레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간직하셨잖아요. 한 통도 빠짐없이요. 레오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는 글을 읽을 수 없어도 한 통도 버리지 않고 모든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조용하고 단순하지만 진짜였어요. 떠나기 전 저는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속삭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한 번 더 집을 바라봤어요. 아직 작고 오래됐고 낡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떠올라 하늘이 연한 분홍색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세상은 마치 조용히 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어요. 클레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레오는 담요 속에서 포근히 몸을 웅크린 채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비어 있었죠. 저는 우체통 앞에 다가가 작은 문을 다시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금속 냄새와 시간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우체통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제 충분히 했구나. 그리고 우체통을 들어 올렸어요. 무겁진 않았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수많은 편지와 감정들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체통을 마당 뒤편으로 조심히 옮겼어요. 어릴 적 제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던 자리였어요. 그곳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클레어가 부스스 일어나 나왔어요.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지켜봐 주었어요. 레오도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왔어요.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레오가 물었어요. 조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 제가 대답했어요.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저는 우체통을 그 안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젯밤 제가 쓴 마지막 편지를 올렸어요.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 편지들을 모두 간직해 주셔서요. 멀리 있어도 저를 곁에 두어주셔서요. 한때는 아버지께서 관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묵묵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준민 드림. 흙으로 우체통과 편지를 천천히 덮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요. 마지막으로 작은 돌을 그 위에 올려두었어요. 구덩이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무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별 인사 같았어요. 평화로운 작별이었죠. 레오가 제 옆에 와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사찰에서 본 것처럼 조용히요.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레오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클레어는 제 손을 잡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답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후 며칠간 우리는 마을에 머물렀어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 인사드리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클레어와 레오는 따뜻한 환대에 자주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 저녁 클레어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항상 쉬운 길만 있진 않았지만 여기가 바로 저의 고향이에요. 떠날 시간이 되자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이미 다 녹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묵묵히 서 계시던 그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망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이해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차가 마을길을 벗어나자 레오가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요, 한국. 저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단지 장소의 작별을 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침묵의 거리감의 작별을 고하고 사랑에게 인사를 건넨 거였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